오늘 며칠이지? 8월 22? 자, 8월 22일 목동, 그 다음에 부천, 하이논술 토마스 아카데미 비대면 보강자료 촬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봐야 될 게 41페이지, 41페이지 한번 봐봐. 우리가 논술 문제는 딱 이제 4개잖아. 정확하게 4개밖에 없고 우리 이 4개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논술의 사유형 요거 이게 뭐 대입이든 편입이든 똑같이 논술 문제가 다르지 않으니까 오늘 지금 하는 건 요약입니다. 요번 주까지가 요약 마무리하고 계속 반복이 돼. 이제 뭐 비교, 해석, 비판 문제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계속 똑같은 그 패턴들이 반복이 될 거야. 근데 오늘 건 장문 요약이거든. 장문 요약은 텍스트를 볼 때 긴 글에서 쟁점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긴 글에서 쟁점을 찾는다는 건 처음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 사실 보면 알겠지만 비문학, 지시문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게 정보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락도 비슷한 단락일 거야. 여긴 단락 구분이 많이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볼 텐데 이 핵심을 찾아내더라도 원칙은 바뀌지 않죠. 우린 딱 2가지만 봐야 돼. 대입이든 편입이든 2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모든 논술 문제는 당연히 하나의 주제가 있죠. 주제가 있어? 주제가 있어? 마이크 나가네. 자, 생각해보니까 요번 주부터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요 학원들이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바꾸고 우리도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오면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대로야. 지금 이거 유튜브로 나가고 있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있다 할지라도 유튜브 한쪽에다 놓고 한쪽에다가는 선생님이 줌을 하나 또 설치를 할 거야. 그럼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똑같이 가는데 다만 하나의 차이가 있죠. 지금은 여러분이 이 글을 갖고 오잖아.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그럼 뭐 요일이 뭐야 오늘이? 나 이거 바보가 됐지 갑자기? 토요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이면은 수업이 우리가 7시 수업이면 여러분들이 1시, 나 2시까지만 미리 써서 내가 카페에 주소를 주면 거기다 올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올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보통 화상 강의 비대면 수업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텍스트를 올려놓으면 나머지는 이쪽에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럼 그걸 가지고 거기서 공개평가하고 그 다음 대면 첨삭은 좀 이따 우리가 대면 첨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못 오니까 대면 첨삭을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게시판에다 올리면 돼.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거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3단계로 바뀌면 모든 학원은 다 이제 비대면으로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논술은 한 2주만 안 해도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술에 대한 감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뭐 비대면 수업이 3주 동안 지속되니까 3주 후에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nothing in your brain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 첨단 장치 아닙니까 이거? 표정들은 첨단이 아니네. 나 혼자 낑겨 와가지고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면 지금 이거 주제가 뭐예요? 읽어보니까 41페이지인 주제는 뭐야? 우리 딱 2가지만 찾으면 된다고 했죠. 주제 그리고 두 번째 요약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관점. 요놈이거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읽고 상대적으로 장문의 제시문이잖아. 그럼 내가 주제를 먼저 찾아야지만 독해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잖아. 그쵸? 주제를 찾아야 되잖아. 이 주제가 뭐예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거니? 미리 비대면 수업 연습하는 거지 지금. 어차피 아저씨 혼자 떠들고 너희들은 집에서 앉아서 지금 그치? 주제는 뭐예요? 학문이야 학문. 그렇죠? 이쪽에. 그래서 여기는 학문이고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학문 그 다음에 수로는 뭘로 배치하면 될까? 학문이라는 건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 학문은 뭐 한다? 학문은 뭐 한다? 응? 지금 뭐 한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긴 제시문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단락의 핵심적인 쟁점들을 도출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학문과 예술의 차이야. 그죠? 학문과 예술의 차이. 핵심을 찾아야 되잖아. 아, 학문이라는 건 끊임없이 능가된다. 학문의 완성이 없다는 거죠. 그지? 예술은 어때? 예술은 그 자체가 매번마다의 작품이 이미 완성된 거야. Right?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개별성 그 자체, 어떤 시대이든, 그죠? 어떤 공간이든 그것 자체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말은 뭐야? 이 안에 우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 너무 길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학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예술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핵심적 쟁점은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에 그래서 학문이라는 거는 앞에 살짝 비교해 주고 학문 자체의 특징, 학문의 속성이나 특징을 설명하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쪽은 예술 중심의 기술이라고 하면 이쪽은 학문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능가된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학문 자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이것 자체가 뭐냐? 이건 학문의 운명이야. 이렇게 이건 학문의 운명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니?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건 그런데 학문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능가돼야 되고 끊임없이 진보돼야 되고 끊임없이 발전돼야 돼. 완성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완성을 추구해. 근데 너희들 이런 관점에서 학문의 기능이 뭔지 아니? 이렇게 기능이 들어가죠. 그죠? 학문은 두 가지죠. 하나가 학문에는 실용적인 기능이 있고 또 하나 학문은 뭐죠? 자기 목적성이라는 게 있다. 그치? 이 말은 뭘 의미해? 학문을 연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일종의 학문이 갖고 있는 성찰적 기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학문이 갖고 있는 성찰적 기능. 그치? 잠깐만,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핵심은 맨 마지막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요거를 한 5분의 2 정도? 5분의 3 정도? 이게 5분의 2 정도.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돼. 여기에서 하는 건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지성화 과정이라고 해. 지성화. 그죠? 지성화 과정은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합리화 과정. 그죠? 합리화다. 이때의 합리화라는 거는 rationalization, 합리화 이거야. 혹은 이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런 reasonable 이란 개념이 있겠죠. reasonable, 그렇지? 합리화, 이성적인.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쓰면은 logocentrism, 이성중심주의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에 의미가 중요하죠. 이 지성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는 지성화는 그 밑에 보면 탈미신화. 여기가 이 텍스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걸 기반으로. 근데 이제 이런 긴 글은 머리에서 특히 수능 그 비문학도 똑같잖아. 부분적인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어떤 흐름이고 그 다음에 전체의 흐름은 이제 거시적인 흐름을 쭉 이해하고 그 안에 미시적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변이 되는가를 머리에 담고 있어야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를 담고 있어야지만 이걸 나중에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면 어휘 자체를 디테일하게 차이를 분석해야 되잖아. 근데 논술은 거기까지는 아니야. 논술은 쟁점, 핵심적 쟁점을 뽑았다면 커다란 흐름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보단 쟁점적인 내용까지 우리는 보면 되는데 수능은 그거보다 독해할 때의 어휘가 갖고 있는 범주가 좀 더 좁아야 되지. 논술은 좀 더 넓어도 관계없는데.
한쪽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 예측. 논술 문제에서 미래 예측은 뭐하고 연결돼서 많이 나오냐면 얘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 인간의 행동과 선택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거야. 여기 보면은 미래 예측이라는 게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커다랗게 3개가 나옵니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논술에서의 요약이라는 건, 논술에서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핵심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돼. 사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수능과 달라서 시간이 아주 촉박하진 않거든,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체가 미래 예측이 어려운 건 뭘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인간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예측하는 건데 그게 어려워. 그게 왜 어려울까? 이 3가지 이유가 정확히 여기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뭐야? 첫 번째는 이러한 걸 예측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 때문일까? 우리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죠, 지금? 비대면 전환. 자, 첫 번째는 바로 특정한 현상에 해당되는 건 변수의 다양성. 오케이? 변수가 다양하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변수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도 좀 더 들어가야 돼. 우리가 하나의 결과에 해당되는 이 변수는 다른 말로 뭐예요? 원인이 다양하다는 거지. 원인의 원인이 다양하다?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어. 이건 원인이 굉장히 많아. 근데 원인이 많다라는 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건 아니거든. 원인이 많은데 그게 왜 미래 예측이 어려울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 모든 원인을 다 포착할 수 없다는 개념이거든. 이해되시죠? 이게 연세대학교 2011년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연세대학교 2011년도 사회계열 문제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원인과 결과인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다 포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포착하지 못해.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이 제한적이야. 또,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것은 현상을 지금 본다고 했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썼어. 마스크를 쓴 이유는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니면 지금 뭐 코에 수술을 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특정한 현상에 해당되는 원인을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우리에게 시각, 그렇죠? 감각 때문이거든. 감각. 그런 의미에서 이런 특정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감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정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의 불완전성.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치? 여러분들은 이 내용 첫 번째 변수의 다양성. 이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써야 돼. 왜? 이게 글자 수가 500자 정도 되면, 물론 이 앞쪽에 미래 예측의 어려움 일반론이 앞에 하나 들어가요. 1이라고 하고 2, 3, 4 이렇게 하죠. 일반론은 앞쪽에 있는데 일반론을 지나치게 길게 쓰면 안 돼. 보통 분량 배분으로 본다면 한 이게 1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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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Right?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변수의 다양성 다음에 미래 예측의 어려운 또 다른 이유. 뭘까? 뭐가 있어 거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불합리성. 인간이 이성적이지만 않다. 인간이 이성적이지만 않지. 그렇죠?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건 뭘 의미해? 인간은 그 안에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그걸 좀 일반화시키면은 욕망, 무의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우린 예측이 가능할 거야. Right?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이야? 응? 자, 우리 저기 랜선 학생들 뭐 때문일까? 어차피 뭐 병천이가 얘기할 거야, 그치? 우리 병천이가 알아서 얘기합니다. 자, 내가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으로는 바로 관행적 사고 때문이죠. 관행적 사고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의식의 완성이야, 의식의 완성. 요런 것들. 오케이? 요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장문형은 머릿속에서 잠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하는데 앞쪽에서 학문과 예술의 차이를 설명하고 학문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학문의 기능을 내가 설명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나타나는 학문의 지성화 과정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면 되겠군. 큰 흐름을 잡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미래 예측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론, 변수가 다양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불합리성, 그 다음에 관행적 사고라는 게 무엇일까? 대략 1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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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자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알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면 자, 거기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47페이지. 요건 거의 다 씁니다. 과제야, 과제. 과제. 자, 과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볼까? 우리가 맨 처음에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주제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읽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주제로 오인될 수가 있거든. 같이 보자. 일반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풍요로운 사회? 풍요사회 얘기하나? 일단 핵심적인 쟁점은 주로 명사들이니까 모든 물질적인 필요가 쉽게 풍족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된다. 아니네. 그죠? 이 관념은 진정한 사회적 논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마셜 살린스가 최초의 풍요로운 사회에 관한 논문에서 주장한 견해를 따라야 되는데 몇몇 원시 사회의 경우와 달리 현대의 생산지상주의적 산업사회 밑줄 치세요. 이게 핵심이겠네. 일단 머릿속에 몇 가지의 후보군을 갖다 놔야 돼. 현상지상주의적, 생산지상주의적 산업사회. 희소성 밑줄. 현대사회는 희소성의 사회다 이렇게 해야 되나? 즉 시장경제의 특징은 희소성, 강박관념에 의해 지배. 근데 보면 뭔가 지금 뉘앙스가 부정적이죠. 현대사회에 대해서 뭐 강박, 희소성, 풍요로움이라 불릴 수 있는 상태는 인간에 의한 생산과 인간의 지니는 목적이 일치하는 균형 사회인데 뭔 말입니까? 인간에 의한 생산과 인간이 지니는 목적이라는 건 생산과 수요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사회야. 한마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얻을 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그런데 인간은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넘쳐나는 생산물들 속에서도 그 풍요로움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이 점점 더 멀어진다. 밑줄 치세요. 이거 뭡니까? 자, 생산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 엄청나게 많은 생산의 사회 속에서, 많은 것들이 생산되는 사회 속에서 우린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있어. 왜 결핍을 느끼고 있지? 논 거. 거기에 보면 성장사회가 충족시키는 것, 그 사회에서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충족되는 것은 생산의 명령에 따른 필요이지 인간의 필요. 밑줄 치세요. 핵심이죠. 우린 뭐야? 생산의 명령이라는 건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메커니즘을 위해서 뭔가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진 않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의 식량이라는 건 전 세계 인구가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이죠. 그런데 여전히 꽤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결핍에 시달리고 있잖아. 왜 그럴까? 거기에 보면 실제로 성장사회의 존립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무지. 그렇기 때문에 성장사회에서의 풍요로움 한없이 뒤편이다. 그 대신 희소성의 사회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화들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의 명령에 대한 필요, 즉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 유지되게 하는 일종의 시스템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희소성이 사회를 조직적으로 지배한다. 희소성이란 말 자체가 뭐야? 희소성이라는 것은 남들이 안 갖는 것, 정확히 못 갖는 거지. 이 희소성이라는 건 내가 특정한 걸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존재론적 차이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가 되는 거야. 가능하면 비싼 거, 가능하면 좋은 거, 이런 것들이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살린스가 오스트레일리아나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원시 유목민은 절대 빈곤 미줄쳐. 이들은 진정한 풍요로움을 알고 있다. 왜? 근거가 있죠. 세 번째 줄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가졌던 것을 버린다. 뭡니까? 이 사람 축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축적이죠. 축적.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쓰세요. 유목적 삶. 유목민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정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재화를 축적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쉽게 떠나기 위해서는 자, 안정적인 사회 체제,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체제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지. 거기 보면, 자, 그래서 그들에게 생산을 위한 활동 중 노동이 없다. 뭔 말일까? 말하자면 그들은 한가롭게 수렵하고 그 밑에 보세요. 아낌없이 낭비한다. 그렇죠? 뭔 말입니까? 절대로 저축하거나 이 맥락에 따르면 절대로 축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단번에 소비. 경제적 계산도 없고 핵심적인 단어이네요. 저장하지 않는다. 그죠? 소위 말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을 전혀 담지 않았다. 그치? 그 밑에 보면 그들은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모른다. 그들은 인간의 에너지, 자연자원 혹은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결코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딱 대비적 개념이 그 단락의 밑에 세 번째 줄. 반면에 현대인의 체제가 갖는 특징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절망감, 시장 경제와 보편적 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근본적 파국적 불안감. 이 특징은 기술의 진보함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난다. 뭔 말이에요? 거기가 비교가 나왔지. 거기다 쓰세요. 원시인과 현대인의 비교. 원시인은 빈곤 상태에 있지만 풍요롭다. 그죠? 이 풍요로움은 뭐가 없다는 거야? 비교가 없다는 거거든. 현대인은 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지만 철저하게 결핍에 빠져 있다는 거야. 왜? 희소성 때문에. 남들이 못 갖는 걸 내가 갖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부터 두 번째 줄. 원시사회의 특징은 집단 전체적으로 실행되는 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밑줄. 아낌없이 낭비함. 이게 바로 풍요로움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뭘 믿고 있는 거야? 이들은 자기 자신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늘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지금의 자기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풍요로움이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저축하고 무엇인가를 저장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 근데 그 불안감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맨 위에서 말하는 건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생산지상주의적 산업사회 속에서 인간에게 강제되는 의식적인 강박관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넘기세요. 재밌는 표현이 있네. 47페이지 맨 밑에. 우리는 풍요로움의 기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자, 그다음 48페이지 맨 위. 거대한 생산체계 속에서 빈곤과 희소성의 기호를 몰아넣고 마음을 졸이며 그걸 주시한다. 왜? 우린 끊임없이 타자와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이겠죠. 빈곤은 재화의 양이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니며 밑줄 치세요. 재화는 많아. 또 단순히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야. 핵심 뭡니까? 빈곤은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밑줄 치세요. 이 관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타임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느낌. 그걸 갖기 위해선 남들이 갖지 않은 걸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그 안에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뭡니까?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소비가 되는 거야. 그 뒤에 그게 나오죠. 자, 네 번째 줄 보면은, 자, 결국 사회관계의 투명성과 상호성,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서 자연, 토지, 노동의 도구나 생산물 등을 누가 어떠한 형태로 독점 동그라미 혹은 교환을 방해하거나 희소성을 제도한 일이 없다. 누가? 원시사회. 그렇죠? 한마디로 여기는 비교도 없고 독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희소한 것을 가져야 되는 강박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밑에서 그 단락에 어디를 보냐 하면은 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원시 사회의 교환의 경우. 굉장히 재밌는 텍스트지. 모든 사회는, 모든 관계는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 그에 반하여, 여기 나와 있죠. 그에 반하여, 밑줄. 현대의 차별화 사회에는 모든 사회관계는 결핍을 증가시킨다. 쓰세요. 비교죠, 비교.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상대적 박탈감. 그 뒤에 보면 왜냐하면 원시사회에서의 교환의 경우 소유물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현대사회에서의 소유물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돼? 상대화되는 거야. 상대화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비교화된다는 거지.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뭐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거죠. 왜? 거기에서 자본주의는 뭘 먹고 살아갑니까? 인간의 욕망.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은 사회적 욕망이거든. 그렇죠? 라깡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지? 정신분석학자가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 소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 여러분에게 내가 차를 얘들아 너희 올해 야 전원 합격 힘들어. 선생님이 가져온 돈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조재용이라고 해. 이재용 말고 조재용. 여러분한테 차를 주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나온 차가 회사에서 나왔다고 하면 안 되겠다. 일단 BMW 7 시리즈 쫙 깔아주고 그 다음에 티코 쫙. 티코는 300cc인가 그래요. BMW가 보통 4000cc 이렇게 되거든. 티코의 최대의 장점은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 티코는 굴러갈 수 있다. 최대의 장점. 그 실제로 우리 그 대학 때 술 먹고 친구들이 티코에서 야 들어봐 한 다음에 딱 잡고 바퀴 하나씩 맞고 뚝 하면 들렸어요. 그 정도로 차가 좀 가벼웠거든. 그 차의 최대의 장점은 굴러간다. 어쨌든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맘 놓고 아무거나 타도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티코를 타야지 그럴 사람 없죠. 그렇죠? 다들 BMW를 타야겠다. 왜? 차는 현대사회에서 뭐예요? 사회적 욕망이고 차를 탄다는 거 우리에게 일종의 가오, 국가식 뽀대 뭐 이런 걸 나타내지 않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기다 씁니다. 이 소비를 설명하려면 그래서 소비의 핵심은 현대사회의 소비는 특정한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을 소비하진 않지. 현대사회에서의 소비는 뭘 소비합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 앞부분에 언급했던 욕망 그리고 사람들의 이미지 혹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소비하죠. 이 말은 다 우리가 특정한 물건을 사는 건 그 물건 자체에서 나오는 효용을 소비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물건을 산다는 건 그 물건에 들어가 있는 사회적인 가치. 내가 그 물건을 소비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 이게 희소적인 건가 희소적이지 않은 건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게 돼 있다. 오케이? 맨 마지막 단락 봅니다. 따라서 현대에 넘쳐나는 사회에서 풍요로움은 오히려 상실돼 있다. 그 잃어버린 풍요로움은 생산성을 한없이 증대해도 생산력의 고삐를 풀어도 다시 찾을 수 없다. 그죠? 그 밑에서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 네 번째 줄. 우리가 시장 경제를 넘어 아낌없이 낭비로 돌아갈 날이 있을까?
우리에게 낭비가 아니라 소비가 있다. 그것은 영구히 지속되는 강요. 그렇죠. 영구히 왜 소비가 지속됩니까? 인간의 욕망 무한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보통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보통 맨 처음에 차를 살 때는 자기에게 맞는 어떤 처음에 뭐 우리나라 차라 보면 뭐 아반떼, 그 다음에 뭐죠? 소나타, 그 다음에 그랜저, 그 다음에 제네시스 타고 난 다음에 뭘 타야 되니? 그럼 뭐 BMW, 그 다음에 벤츠 점점 올라가지? 점점 기분 좋아지잖아, 지금. 그죠? 벤츠 탄 다음 뭐 타야 돼? 벤츠 탄 다음에 마세라티. 그리고 내가 아는 거 거의 다 나오네, 이제. 드디어 이제 벤틀리까지 갔어, 벤틀리. 벤틀리 알지? 벤틀리 타고 뭐 타야 돼, 그 다음에? 포르쉐로 넘어가야 되나? 포르쉐보다 좀 센 게 뭐 없나? 롤스로이스. That's it. 도끼가 타고 다녔던 그 차. 롤스로이스 타면 이제 없나? 그만하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 롤스로이스가 그게 뭐 8억인가 차 하나가 4억이라는데 집 하나가 굴러다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감각이라는 건 올라가면 떨어지지 못해. 선생님이 예전에 지금은 그런 취미를 안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이제 카 오디오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 카 오디오가 순정으로 딱 나오는 거는 딱 틀면 그것도 괜찮거든. 근데 선생님 친구가 그때 오디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목동 토마스 아카데미 거기 원장인데 그 친구가 카 오디오를 해서 내가 어느 날 내 차에다가 자기 카 오디오 자기 걸 뜯은 걸 자기가 바꿔서 내 걸에다 올려놨어. 근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카 오디오를 하기 위해선 앞에는 오디오, 뭐 앰프, 뭐 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걸 가는데 보통 좀 괜찮게 하려면은 좀 괜찮은 거, 아주 괜찮은 거 말고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걸 해서 쫙 타고 다녔는데 진짜 사운드가 죽이는. 근데 그런 걸 한번 듣잖아. 그런 거 듣다가 그것보다 떨어지는 거를 들으면은 귀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어폰? 좋은 거는 잘 들리잖아. 안 좋은 거는 이게 뭐 애큐러시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음량도 풍성하지 못하고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다 여기 있는 거야. 감각. 그렇죠. 방금 전에 얘기한 건 귀지, 귀. 눈은 뭐가 있어? 카메라도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이걸 휴대폰 카메라. 그런 걸로 찍는 거와 약간 이제 DSLR로 찍는 거, DSLR도 비싼 걸로 찍는 거, 렌즈도 비싼 걸로 찍으면 나중에 이 색감부터 시작해서 공감감이 장난이 아니야. 그쵸? 눈은 그렇고 귀는 입은 뭐가 있습니까? 미각. 예를 들어서 와인이다. 와인 싼 거는 뭐 5천 원인데 정말 좋은 거는 뭐 몇십만 원짜리, 뭐 더 좋은 것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그걸 먹다 보면 싼 걸 못 먹어요. 그렇지. 내 침대. 뭐 등등. 인간의 몸에 해당되는 것들은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그 다음 단계 계속 있잖아. 그 자동차도 좋은 거를 타다가 그렇지 못한 걸 타면 어깨나 뭐 몸이 배긴다고 하거든. 그런 거야. 바로 그게 뭡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게 희소성의 원칙이거든. 그러한 희소성의 원칙. 오케이?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비교하는 걸 넘어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보는 거냐? 쓰세요. 자, 이러한 소비의 이면에는 그 소비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보기 때문인 거거든. 그렇습니다. 소비와 인간의 정체성. 오케이? 대략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일단 얘하고 얘 두 개만 하면 돼. 학문, 그 다음에 미래 예측의 어려움. 이렇게 두 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이 8월 아까 며칠이라고 했지? 8월 22일? 오케이. 8월 22일 토요일 목동, 그 다음에 부천하이논술 보강 영상 마치겠습니다.